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조지 오웰 하면 너무 정치적이고 글이 너무 어려워서 읽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지 오웰은 말합니다.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인 것이라고 말이죠. 조지 오웰은 작가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글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이고요. 1903년 인도 아평국 관리였던 아버지의 근무지인 인도 벵골주 모티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돌을 맞기 전 영국으로 돌아와 명문 기숙학교인 세인트 시프리언스와 이튼을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대영 제국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점차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파리로 건너가 작가 수업을 썼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와 파리와 런던에서 불황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잠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거치기도 했고 영국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조사 활동에 참여도 합니다. 이때를 토대로 한 소설이 1933년의 첫 소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 있고요. 1935년 버마 시절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를 혐오한 그는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를 했는데요. 그 체험을 기록한 1936년에 쓴 카탈로니아 창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뛰어난 보도 문학으로 평가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에는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우화로 그린 동물농장으로 일약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해 그는 아내를 잃고 자신도 지병인 폐결핵의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전체주의의 종말을 기묘하게 묘사한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출간합니다. 1984년은 오웰을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작가로 만들었고요. 하지만 날로 악화되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작품을 발표한 이듬해 195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지 오웰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동물농장 1984이지만 엄청난 분량의 에세이와 컬럼, 서평이 있습니다. 그중 나는 왜 쓰는가를 비롯해서 29편의 빛나는 에세이들을 묶어서 한겨레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그 가운데 21편이 국내 초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정성스럽게 옮긴 사람은 이한중님이십니다. 제가 29편의 에세이 중에서 교수형, 코끼리를 쏟아, 서점의 추억, 걸리버 여행기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죽는가 등등은 그중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왜 쓰는가는 우리들에게 왜 사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재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사유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왜 쓰는가 부분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쓰는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마도 대여섯 살 때부터 나는 내가 커서 작가가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17살 때부터 24살 때까지는 그 생각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그게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며 조만간 차분히 앉아 책 쓰는 일을 해야 하리란 의식을 갖고 있었다. 나는 3남매의 둘째였고 아래 위로 5살씩 차이가 났으며 아버지는 8살이 될 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난 좀 외로웠고 이내 남들이 싫어할 만한 버릇을 들이는 바람에 학창시절 내내 인기가 없었다. 나는 외로운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상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갖게 됐는데 애초부터 나의 문학적 야심은 고립됐고 과소평가됐다는 느낌이 뒤섞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낱말을 다루는 재주와 불쾌한 사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나날이 겪는 실패를 안가품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을 통틀어 써낸 심각한 글은 대여섯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4~5살 때 처음으로 시를 썼는데 내가 하는 말을 어머니가 기록한 것이었다. 지금으로선 그게 호랑이에 대한 시였고 그 호랑이가 의자 같은 이빨을 가졌다는 것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다. 1914년에서 1918년 전쟁이 터진 11살 때에는 애국시를 써서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었고 2년 뒤 키치너의 죽음에 붙여 다른 애국시를 써서 역시 신문에 실렸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서투르고 대개는 완성하지 못한 조지시대풍의 자연시를 이따금 쓰곤 했다. 2번쯤은 단편소설을 시도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그 시절을 통틀어 내가 심각한 의도를 갖고서 실제로 종이에다 쓴 작품은 그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사실 그 시절 내내 나는 문학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먼저 빠르고 쉽게 그러면서 스스로 별 재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생산해내는 주문 제작식 작업이 있었다. 학교 과제 말고도 나는 지금 내 기준으로 보자면 경이로운 속도로 좀 장난스러운 시를 이따금 쓰곤 했고 학교 잡지 편집일을 돕기도 했다. 학교 잡지들은 더없이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제일 싸구려 저널리즘 들일 수고보다 훨씬 공을 덜 들이고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 나는 15년 남짓 동안 꽤 다른 유의 문학 수련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일기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꾸려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게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공통된 습관이라 생각한다. 아주 어릴 때 나는 나 자신을 이를테면 로빈 후드라 상상하곤 했고 짜릿한 모험을 하는 영웅으로 그려보곤 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이야기는 어느새 조잡한 자아도취적 분위기를 벗어나더니 갈수록 내가 겪은 일이나 본 것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되어갔다. 나는 결말이 불행하고 섬세한 묘사와 빼어난 비유가 가득하며 어느 정도 소리 위주로 단어를 구사한 현란한 구절 또한 가득한 아주 묵직한 자연주의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완성한 소설로 30살 때 썼지만 훨씬 전부터 구상했었던 버마 시절이 실은 다소 그런 유형의 책이다. 내가 이런 배경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것은 어릴 때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작가의 동기를 헤아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의 주제는 그가 사는 시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그는 작가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나름의 정서적 태도를 갖게 되며 그것은 그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무엇이다. 물론 그는 마땅히 자신의 기질을 다스려야 하고 미성숙한 단계에 고착되거나 삐뚤어진 심기에 매몰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일찍이 받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면 글을 쓰고자 하는 충동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생계 때문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글을 쓰는 동기는 크게 4가지라 생각한다. 이 동기들은 작가들마다 다른 정도로 존재하며 한 작가의 경우에도 시기별로나 시대 분위기별로나 그 정도가 다를 것이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순전한 이기심.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싶은, 사후에 기억되고 싶은, 어린 시절 자신을 푸대접한 어른들에게 안가품을 하고 싶은 등등의 욕구를 말한다. 이게 동기가 아닌 척, 그것도 강력한 동기가 아닌 척하는 건 허위다. 작가의 이런 특성은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 법조인, 군인, 성공한 사업가 등
요컨대 최상층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특성이다. 사람들 절대 다수는 그다지 이기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30 남짓이 되면 개인적인 야심을 버리고 주로 남을 위해 살거나 고역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살 뿐이다. 그런가 하면 소수지만 끝까지 자기 삶을 살아보겠다는 재능 있고 고집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작가는 이 부류에 속한다. 나는 진지한 작가들이 대체로 언론인에 비해 돈에는 관심이 적어도 더 허영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라 생각한다. 2. 미학적 열정.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는 낱말과 그것의 적절한 배열이 갖는 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에 끼치는 영향, 훌륭한 산문의 견고함, 훌륭한 이야기의 리듬에서 찾는 기쁨이기도 하다. 자신이 체감한 바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소중하여 차마 놓치고 싶지가 않다. 미학적인 동기가 상당히 약한 작가들도 많긴 하지만 팜플렛이나 교과서를 쓰는 저자라 해도 비실용적이지만 매력과 애정을 느끼는 낱말들과 문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어도 글꼴이나 여백 같은 것들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수가 있다. 철도 안내 책자 수준을 넘어선다면 어떤 책도 미학적인 고려로부터 딱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3. 역사적 충동.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 두려는 욕구를 말한다. 4. 정치적 목적.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동기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인 것이다. 이런 충동들이 서로 얼마나 충돌할지, 사람과 때에 따라 얼마나 오락가락할지는 알만한 일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앞에 3가지 동기가 4번째 동기를 능가하는 사람이다. 평화로운 시대 같았으면 나는 화려하거나 묘사에 치중하는 책을 썼을지 모르며 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서 지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종의 팜플렛 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안 맞는 직업을 택하여 5년을 지냈고 버마에서 인도 제국경찰 노릇을 했습니다. 그 뒤로 빈곤과 좌절을 겪었다. 그로 인해 권위에 대한 나의 타고난 반감이 커져갔고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버마에서 일해온 덕분에 제국주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만으로는 정확한 정치적 지향을 갖기에 부족했다. 그러다 히틀러가 등장하고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는 등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성을, 곧 불의를 감지하는 데서부터다. 나는 앉아서 책을 쓸 때 스스로에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쓰는 건 폭로하고 싶은 어떤 거짓이나 주목을 끌어내고 싶은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남들이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학적인 경험과 무관한 글쓰기라면 책을 쓰는 작업도 잡지에 긴 글을 쓰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노골적인 선정글이라 해도 전업 정치인이 보면 엉뚱하다 싶은 부분이 꽤 많다는 걸 알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갖게 된 세계관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계속 살아있는 한, 그리고 정신이 멀쩡한 한 나는 계속해서 산문 형식의 애착을 가질 것이고 이 지상을 사랑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과 쓸모없는 정보 조각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나 자신의 그러한 면모를 억누르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뿌리 깊은 호호와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는 본질적으로 공적이고 비개인적인 활동을 화해시키는 작업이다.